바이러스가 그 2019년 그 12월 1일에 처음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그 경제 활동이 위축됐고 이래 인해서 그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은 가장 빠른 속도로 그 베어마켓에 진입했다가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회복되고 있는 그 전대미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팩터 투자도 상당한 위기를 그 맞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동안에 그 팩터 투자 성과를 보면은 각기 그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멘텀과 글로벌 그 팩터가 이번 그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모멘텀 그 팩터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 동안에 5.3%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요. 글로벌 팩터도 1.5%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위기 국면에서 그 성과가 우월한 것으로 그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이번에 위기 국면에서 나타난 그 두 가지 팩터의 그 성과가 그 과거의 다른 그 위기 국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성과를 보였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스페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스페인 독감 이 발생했을 때의 국면을 비교를 해보고 이때 그 팩터 투자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그 판단을 해보면 팩터 투자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판단해 볼 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과거 그 전염병 위기 구간에서의 그 팩터별 성과를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1918년에서 1919년도에 유행했던 그 스페인 독감 시기의 그 팩터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유명한 그 작가죠. 그 톨스토이는 그 안나 카라니라라는 그 소설에서 첫 문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다 비슷한 이유가 있지만 그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그 주식시장에 적용해 보면 강세장은 거의 그 비슷하게 그 닮아가지만 약세장은 약세 패턴이 매번 다르다라고 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각각의 위기는 다르지만 과거의 역사에서 어떤 그 가이던스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18년에서 그 1919년까지 유행했던 그 스페인 독감에서 이런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스페인 독감은 크게 그 세 차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 가지 파동이죠. 첫 번째 파동은 그 1918년도 그 3월에 시작을 해서 그 아, 아 1918년 그 10월에서 그 12월까지 그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1919년도 2월에서 그 2월까지 그 3차 파동이 진행된 진행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아마 그 치료법이 그 개선됐거나 그 바이러스가 덜 치명적으로 변이 돼서 그 이런 그 스페인 독감이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스페인 독감이 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1차 세계전 당시 그 각국의 그 참전 군인들과 여행객을 통해서 그 확산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918년 초에서 그 1912년도까지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약 4천만 명이 그 사망을 했고요. 이 가운데 그 미국인 사망자는 전체 인구의 한 0.8%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 일시적인 그 봉쇄 조치나 근로자들이 부족한 거,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엄청난 그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더 스페인 독감은 그 파급 효과가 더 컸었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그 주식시장 고점은 2016년 그 11월 달에 그 기록을 했고 이후에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그 1년 뒤인 그 2017년 11월 달에 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때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안도랠리가 시작된 즈음에 그 스페인 독감이 발생한 겁니다.
이 화면상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그래프는 1차 세계대전과 그 스페인 독감이 그 겹치는 구간에서의 그 주식시장과 팩터 성과를 그 표시한 건데요. 이 구간에서 그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그 거의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발생한 그 주가 하락이 일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팩터별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로볼 전략이 그 S&P 500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했고요. 그 고배당 전략도 우월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상대적으로 그 시장 대비 그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과 그 팩터들의 방향은 좀 비슷했습니다. 상관관계가 뭐 높았다라는 건데 뭐 지금과 상당히 그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은 현재 그 2000년 그 작년 그 3월 주가 급락 시장 구간과 상당히 그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주식시장은 그 1919년 그 2월 말에 완전히 회복됐는데 이때 그 회복되는 국면에서 그 조정 국면에서는 그 소형주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건데 이것이 그 가장 그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회복 국면 그 후반부에서는 소형주가 가장 그 강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이러한 그 흐름들은 그 최근 흐름과도 그 상당히 그 유사해 보입니다. 2020년 그 연간으로는 그 모멘텀 팩터가 그 가장 높은 수익률을 구했는데 뒤를 이어서 그 고배당이 그 포함된 그 퀄리티 팩터가 그 뒤를 이었고 사이즈 역시 그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거의 그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마 이미 그 알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정말 그 특이하고 대단하다고 그 생각했던 그 전략을 그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다소 그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승자 주식보다는 그 패자 주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투자자로서 그 우리는 그 항상 그 시장을 이기고 그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승자 주식을 올라가는 주식을 그 찾으려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 그 이러한 그 전략들은 그 승리보다는 그 실패할 가능성이 그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지펀드나 그 헤지펀드 중에서 뭐 가장 뛰어난 전략이나 아니면 뭐 IB 리그와 같은 대형 그 연기금에서도 이런 그 주식 선정 기법이, 그러니까 주식 선정 방법이 수십 년간 그 바보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이 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물론 뭐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승자 주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그 패자 주식을 선별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그 패자 주식을 배제하는 것이 보다 더 우월한 전략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근거로는 그 기술 그 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단순히 그 이런 그 시기에 그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그 패자 주식이고 이런 그 기업들을 그 시장에서 그 배제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패자 주식을 피하는 게 그 승리를 위한 그 최선의 방법인지도 그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그 S&P 500 그 S&P 다우존스 지수사에서 정기적으로 그 실시하는 그 액티브 운용 주식형 뮤추얼 펀드와 S&P 지수 간의 그 성과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그 10년 동안 그 S&P 500 지수 대비해서 그 언더퍼폼한 미국 대형주 주식형 펀드는 89%에 그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0%가 시장을 이기지를 못한 것이죠. 게다가 그 운용 그 스타일에 상관없이 거의 그 모든 주식형 펀드가 벤치마크를 이기는데 그 실패한 건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1년 내지 3년 기간 동안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펀드들도 있는데 이런 펀드들이 다음 3년, 다음 5년까지 그 시장을 이긴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문적인 그 투자 기법을 그 사용하는 헤지 펀드들도
헤지 펀드나 아니면 뮤추얼 펀드들도 그 평균적으로 그 시장 대비 그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액티브하게 그 운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그 패자 주식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승자 주식을 그 적극적으로 편입하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장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잠정적인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패자 주식을 그 배제를 했다라면 그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뭐 매우 커진다라는 그 증거가 있는데요. 2017년과 2018년도에 그 GM이 S&P 500 지수에서 만약에 그 편입이 제외되었다면은 이때 당시에 그 S&P 500 지수는 122포인트 정도의 그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파괴적인 그 기술 혁신이 오늘날 그 투자자나 그 기업에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리스크 가운데 그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그 우량 기업들이 오늘은 그 파산 가능성이 그 있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요. 페남이나 뭐 폴라로이드, 뭐 블록버스터, 그리고 토이저로스, 레디오 쉑 등과 같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 이전에는 각각의 업종에서는 그 선두주였지만은 기술 변화가 그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실화된 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개월마다 뭐 처리 속도가 그 2배나 빨라진다는 그 무어의 법칙이 일반적인 그 상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환경에 기술 진보에 적응하지 못하는 죽는다. 이것이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실질적으로 그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디지털 혁명의 그 플레이트 텍토닉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판 구조론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그 혁신 속도는 시장이 그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30년 동안의 그 업종별 구성 요소의 그 변화 내용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진화 과정이 그 무작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3년도에 그 통신업종이 S&P 500 지수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그 10.2%였는데 2018년도 얘는 그 비중이 그 2.7%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한 69% 정도 낮아진 건데요. 결국은 이때 그 통신업종들이 그 신생 소셜 미디어에서 지배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도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얼마나 많은 그 업종들이 또 변화를 보일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승자 주식을 그 배제하고 아, 그러니까 패자 주식을 배제하는 이런 그 전략을 택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인덱스 펀드를 그 편입하는 것도 뭐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덱스 펀드 그 패시브 펀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그 승자 주식을 그 편입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 패시브 전략이 이런 그 패자 주식을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그 ETF 중에서 이러한 그 패자 주식을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우월한 성과를 본 그 ETF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그 3월 달에 그 주식시장에 그 급락을 했지만 그 투매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 대체적인 그 대부분의 그 인덱스 펀드들은 아마 그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은 아마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연치 후에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하락했는데 인덱스 펀드는 한 1% 정도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액티브 운용 펀드들이 S&P 그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승자 주식을 편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승자 주식을 선택하기에는 운용 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큽니다. 또 하나는 어느 정도는 벤치마크와 비슷한 비중을 가져야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ETF는 X아웃이라는 ETF인데요. 이 ETF는 그랜드 쉐어즈의 CEO이면서 창업자인 윌 라인드가 패시브 투자는 종합주가 지수를 아웃퍼포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승자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운영하는 방법은 그가 운영하는 XOUT ETF는 상승 가능성이 낮은 주식을 편입,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ETF는 작년 10월 7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화면상 그림은 출시 이후의 그래프의 출시일 이후의 성과를 표시한 건데요. 출시일 이후에 S&P 500 지수는 28.9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XOUT는 이보다 1.5배나 높은 44.6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XOUT는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산정된 점수를 가지고 S&P 500 S&P 500 대형주들에 대한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은 순서대로 25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 250개 종목을 ETF에서 완전히 편입 배제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실시를 하고요. 시가총액 방식으로 편입비를 부여합니다. 연간 운용보수는 0.69%입니다. 스파이의 운용보수가 0.09%인데 비해서 상당히 높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운용 성과가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 기간이 1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벤치마크와 비교를 하는 것이 다소 성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품 출시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폭으로 아웃퍼폼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이 XOUT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XOUT는 S&P 500 대형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액, 그리고 종업원 수 증가 여부, 그리고 R&D, 자사주 매입, 수익성, 그리고 기업이익 추정치, 그리고 경영 능력, 이 7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진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250 종목을 배제하는 건데요. 이 라인드는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라인드는 점수하고 리밸런싱은 혁신적인 노력이 부족하거나 추세적으로 사세가 기우는 기업들을 회피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XOUT는 기술주 펀드는 아니지만 기술 혁신이 이 편입을 배제하는 종목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XOUT의 포트폴리오 업종별 비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IT 업종 비중이 가장 많은 33.9%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입된 종목을 보면 더욱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상품 설명서에서 매번 분기별로 운영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요 종목들에 대한 편입 배제 사유를 밝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가운데 프록터 앤 갬블이 있는데 이 종목도 그 편입이 제외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상으로는 이 P&G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성장이 정체돼서 위축되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기 때문에 편입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정치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그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그 편입 배제 사유이고요. 매출 증가율이 낮아서 그 XOUT 모델에서 그 경영 능력 점수가 시장 평균보다 18%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편입 배제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지표들 어느 하나도 그 P&G의 그 향후 전망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 디지털 기술 혁신에 그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이 그 편입 배제돼 있다라는 것이 더 나은 그 선택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XOUT 그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ESG와 상당히 그 유사하다고는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번쯤 관심을 그 가져볼 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추천이 아니라 한번 그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이 그 하셨을 텐데요. 정말 그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그 현재 그 핀테크 기업에서 제가 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을 그 발휘한 그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그 AI 기능은 그 생략하고 자산 배분에 대한 그 로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그 자산 배분 모델이 있고 실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그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델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아까 그런 판단에 의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그 상품화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상품 해본 결과 백테스팅 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 성과가 과거 그 백테스팅 성과를 그대로 그 쫓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나름 그 훌륭한 그 자산 배분 모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품을 그 마케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로직에 대해서만 그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을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말씀드릴 모델은 KDA를 그 이용한 그 자산 배분 모델입니다. 이 KDA 자산 배분 모델은 복수의 그 다른 자산 배분 그 전략 가운데 있어서 성공적인 그 요소들만을 결합한 일종의 그 메타 모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그 자산 배분 모델 중에서 그 상황에 가장 그 적합하다고 그 해당되는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판단되는 그 요소들만을 선택을 해서 이 자산 배분 모델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KDA는 다음과 같은 그 자산 배분 모델들을 그 차용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KDA는 그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현 시점이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전 자산에 투자해도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된 그 국면 하에 따라서 적합한 그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켈러 앤 커닝이 한 그 디펜스 에스 알로케이션에 나오는 그 카나리아 유니버스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나리아 유니버스는 그 방어적 자산으로의 그 전환 시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미 국채나 그 현금과 같은 그 자산에 배분하도록 그 만든 그러한 그 기준입니다. 이 카나리아 유니버스는 그 기본적으로 그 VW와 그 BND로 구성됩니다. 원래 모델에서는 그 EM과 AGG로 그 되어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가공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우월한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그 VW와 그 BND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 대표적인 그 위험 자산으로서 그 이머징 마켓 시장과 그 안전 자산인 그 채권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를 그 ETF로 그 선정한 이런 ETF를
그런 그 기준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 유니버스인 그 구성하고 있는 그 VW와 BND 중에서 이 두 가지 상품의 그 모멘텀이 두 가지 모두가 그 플러스 모멘텀으로 보이면 그 다음에 말씀드릴 그 투자 유니버스를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카나리아 유니버스 그 두 가지 ETF 중에서 한 가지만이 그 플러스 모멘텀을 보이면은 자산의 절반은 그 투자 유니버스에 투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 크래시 프로텍션에 그 배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카나리아 그 자산 두 가지가 마이너스 그 모멘텀을 보이면 모두 다 그 전부 100% 전부를 그 크래시 프로텍션에 배분하게 됩니다. 그 유니버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 유니버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카나리아 유니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VW와 BND로 되어 있고 크래시 프로텍션은 IEF 순수하게 그 채권으로만 그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모멘텀을 그 무엇으로 측정해야 되는지가 이제 첫 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KDA에서는 이게 모멘텀을 그 측정하기 위해서 1개월에서 그 11개월 사이에 그 여러 구간에 걸쳐서 모멘텀을 측정을 해서 가장 최근에 그 모멘텀 수치에 그 더 많은 그 비중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최근 모멘텀 산식에서 사실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그 켈러 앤 커닝의 그 비질런트 에세 얼로케이션이라고 많이 알려진 방식입니다. 또한 그 모멘텀을 그 사용할 때는 그 전통적인 그 듀얼 그 모멘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듀얼 모멘텀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모멘텀과 그 상대적인 모멘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의 자산이 그 다른 자산보다 긍정적인 그 모멘텀과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을 동시에 그 발휘하도록 그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비중은 그 리졸브의 그 어댑티브 어세 얼로케이션과 같은 그 가중형 공분산 매트릭스를 가진 그 최소분산 그 MVO 그 최소분산 그 최적화 그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 MVO를 가지고 그 각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을 그 결정하게 됩니다. 그 리밸런싱은 그 저희들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유니버스는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그 구성이 되고 있고요.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그 최근에 여기서 P20일은 최근 20일 동안, 63일 동안, 126일 동안, 그리고 252일 동안인데 굳이 그 개월로 따지면 그 136, 12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그 모멘텀에다가 가장 많은 비중 12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4, 2, 1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그 모멘텀 수치를 그 적용할 때 이 12, 4, 2, 2를 더한 거를 그 합산한 것을 전체 그 모멘텀 수치에서 이 합산한 비중을 나눠도 되고 그냥 모멘텀 수치를 그냥 사용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중치 12, 4, 2, 1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맞게 변형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 수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KDA 그 모델을 개발할 때 이 비중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그 비중을 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계산한 그 모멘텀 그 스코어는 이제 국내 자산에 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와 그 S&P 500 지수는 이 모멘텀 그 흐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거와는 그 다른 그 수치를 그 쓰고 비중을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그 알고리즘 그 비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이제 양해 바랍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투자 유니버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투자라고 신호가 나오면 그 투자 유니버스 가운데서 모멘텀 점수가 그 가장 높은 그 5가지 그 자산을 선택하고요. 모멘텀 점수가 마이너스인 점수는 편입해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그 5개 자산 가운데 있어서 최소 분산 MVU를 적용해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델을 사용한 그 투자 성과를 보면 전통적인 그 자산 배분 모델인 그 60대 40보다 수익률은 거의 한 3배 정도가 높고요. 그리고 소위 그 MDD라고 하는 것은 최대 손실률은 벤치마크에 비해서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 운용하고 있는 국내 ETF만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ETF에서도 거의 그 비슷한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사용하는 ETF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그 국내 이제 국내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내 ETF, 해외 ETF들은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유니버스보다는 그 유니버스가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를 보면 거의 그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해외 ETF에 사용되는 그 자산 배분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자산 배분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그 현대 자산 배분 모델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0년도 이후에 그 발표되고 있는 그 자산 배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딱 한 줄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방어적이면서 적절한 수익률을 창출하는 자산 모델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 현대 자산 배분 모델의 그 모토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모토가 나오게 된 계기는 87년도에 그 크래시 국면이나 90년대 말에 그 기술적 버블,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이례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그 자산 배분 모델 가지고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겨둘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그 모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부분 그 자산 배분 모델은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가격 모멘텀 초점을 맞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연구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버터플라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아마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더 비슷하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이 이제 다소 이제 상이하다라는 점,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결정하는 적용하는 모델이 다르다는 점. 이것이 이제 차이점인데 대체적으로 거의 그 MDD나 수익률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그 상품들을 보면은 아마 국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이런 그 모델들을 응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개발된 상품들과는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모디파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생한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그 가격 모멘텀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상황 적응적 시장 가설입니다. 상황 적응적 시장 가설은 여러분 아마 이 부분도 많이 아실 텐데 이것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가격 모멘텀을 이용해서 시장이 리스크 온 시장이라고 판단될 때는 위험 자산을, 리스크 오프라고 판단될 때는 안전 자산으로 배분하는 이러한 자산 배분 모델입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비중은 평균 분산 모형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펀더멘탈과 가격 모멘텀 두 가지를 결합한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모델도 아마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건데요. LAA 전략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레사직 에세 알로케이션인데 여기서 레사직이라는 단어는 원래 게으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그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푹 자고 있어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자산 배분 모델이다. 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붙여진 일입니다. 그리고 또 회전율도 낮습니다. 이 모델은 1년에 한 번 회전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 비중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겠다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LAA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상황 적응적 시장 가설과 같이 현 국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그 펀더멘털 접근 논리에서 먼저 그 현재 국면이 그 경기 침체 국면인지 아니면 그 경기 활황 국면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기준을 가격과 그 펀더멘털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펀더멘털의 접근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그 현재 국면이 침체 국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얘네들 용어로는 그 GTT, 그 그로스 트렌드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GTT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실업률, U2라고 써놨는데 이제 unemployment의 약자입니다. 실업률과 S&P 500 지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고 S&P 500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은 실업률이 하락하는 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리스크온에 투자해도 되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추세가 하락해도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실업률이 상승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그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판단하는가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가 죄송합니다. S&P 500 지수가 전체 분석 구간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는 국면은 불과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업률이 상승하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고 S&P 추세가 하락하면은 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을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유일하게 리스크 오프 신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업률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분석한 결과에 보니까 실업률이 경기 침체 국면보다 한 3.5개월 정도 이렇게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업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 하에 원래 LA 전략에서는 5가지 ETF를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경제 성장 국면에 어울리는 QQQ 그리고 IWD, 불안 국면에 어울리는 SHY, 인플레이션 해지 가능성이 있는 GLD, 디플레이션에 방어할 수 있는 IEF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된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 온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QQQ, IWD, GLD, IEF를 각각 25%씩 편입을 하고 리스크 오프라고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SHY, IWD, GLD, IEF를 각각 25%씩 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선행연구 1 GTC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GTC 전략은 그냥 60대 40으로 자산 배분을 한 그런 전략이고요. 선행연구 2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수익률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LAA 전략이 기존의 그 60대 40보다는 훨씬 낫더라. 이런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모델들을 개선한 그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LAA 전략에서 사용했던 그 실업률 지표 대신에 저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사용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사용한 이유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실업률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비교적 경기를 판단하는데 더 빠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 지표보다 실질적으로 함수나 더 선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도 바꿨습니다. 기존의 LA 전략에서는 IWD를 가치주 인덱스인 IWD를 편입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 대신에 알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편입을 했습니다. 알파 포트폴리오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SHY, GLD, IEF. 그래서 리스크 온이라고 판단되면 QQQ, GLD, IEF, IW 대신에 알파 포트폴리오. 그리고 리스크 오프라고 판단된 국면에서는 SHY, GLD, IEF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IWD 대신에 알파 포트폴리오를 선정한 이유는 알파 포트폴리오가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IWD보다 알파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수익률 창출에 효과가 있더라. 이런 판단 하에 알파 포트폴리오를 만든 겁니다. 알파 포트폴리오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9개 업종, 원래는 11개 업종인데 저는 9개 업종만 했습니다.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샤프 최적화 전략을 사용해서 모멘텀 전략을 사용해서 9개 종목에서 9개 업종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높은 3개 종목을 3개 업종을 뽑고 이 3개 업종 중에서 샤프 최저가 전략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샤프 최저가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저희들이 MVO나 그러니까 민 베리언스나 아니면은 샤프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사용해서 백테스팅을 해봤는데 상승 국면에서는 샤프 최저가 전략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하락 국면에서는 지수가 모멘텀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MVO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수익률을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알파 포트폴리오는 상승 국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샤프 최저가 전략을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파 포트폴리오 하나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 빨간 게 S&P 500 지수인데 S&P 500 지수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2배 한 2.5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실률도 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서도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MDD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은 알파 포트폴리오를 굳이 S&P 500 지수의 업종 지수를 가지고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테마 ETF라든가 아니면 ESG 아니면은 S&P 500 지수 업종을 더 넓혀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사용해도 된다를 저는 이제 비교적 투자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성도 고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S&P 500 지수 내 업종 지수 ETF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했는데요. 또 이제 고객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크를 공격적으로 감내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공격형 자산 배분을 만들었고요. 나는 리스크를 그다지 크게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정형 자산 배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공격형 자산 배분은 리스크 온 국면에서는 주식 채권 비중을 주식 QQQ 알파 포트폴리오를 60, 골드 20, 채권 20으로 설정을 했고요. 리스크 오프에서는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각각 33%씩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형 자산 배분에서는 리스크 온 국면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알파 포트폴리오 대신에 안정성 측면에서 필수 소비재 ETF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방어적 개념으로요. 그래서 주식 비중은 내내 마찬가지로 가져가는데 QQQ, XLP, 그리고 GLD, IF 이렇게 가져갔고 리스크 오프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비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오프도 공격형과 똑같고요. 그리고 안정형 자산 배분에서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30, 30, 20, 20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굳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알파 포트폴리오처럼 샤프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자산 배분을 전략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검증을 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 데이터인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혹시 지금 실제 성과를 마케팅에 홍보에 이제 쓰일까봐 그냥 백테스팅 결과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백테스팅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산 배분 결과를 보면은 공격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S&P 500 지수 대비해서 현저히 아웃퍼폼을 한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0년 6월까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데 연간은 플러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도 2018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플러스 수익률을 났다라는 점. 그리고 에버리지 드로우다운이나 아니면 맥시멈 드로우다운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나 S&P 500 지수에 비해서 훨씬 더 낮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를 다 잡은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요. LAA 전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자산 배분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데이터상으로 받을 수 있고 S&P 500 지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200일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S&P 500 지수도 200일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25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러프하게 계산해도 그렇게 크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교한 모델보다는 다소 조금 수익률이나 위험성 정도가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한번 해봄으로써 점점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 정말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한번 이 모델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단순한 모델을 지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큰 실수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구차하게, 좀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아이디는 TYSINVS라는 거고요.
유튜브는 투영인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와 그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좀 시간 되시면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장시간 정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회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